교재는 12페이지 피시고요. 12페이지 피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무회계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론에서 30점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재무회계에서 16점, 8문제예요. 한 문제당 2점입니다. 이론은. 재무회계에서 8문제, 그 다음에 원가회계에서 4문제, 8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서 6점이에요. 3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중에서는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는 것이 요 재무회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셔서 회계한다 그러면은 요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회계요? 재무회계. 격리 파트 가시면은 거의 다 하시는 게 재무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남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된 목적은.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 시험 문제는 요런 거 갖고 장난칩니다. 여기 외부를 뭘로 바꿔요? 내부로.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남 보여주려고 만드는 게 이제 재무회계인데, 거기 그 교재 보시면 박스에 정보 이용자의 종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내부 이해관계자, 대표적인 게 경영진, 주로 이제 사장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사장님들도 회계 정보를 봐요. 근데 왜 보냐면, 내가 만약에 오너예요. 오너라고 생각하면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잘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 이런 거를 찾아내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못 찾으면 문 닫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식당이나 이런 데들은 본인이 원해서 문 닫은 데보다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문 닫으신 분들도 많죠. 근데 이건 있습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잘 되는 데는 그래도 어때요? 잘 되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는 잘 되려면 저쪽에 돈을 많이 써야 된대요. SNS 쪽에. 요즘 젊으신 분들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것들 많이 보고 찾아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도 다 돈인지라.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장사하시면 힘들어요. 우리 집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소문 날 거야. 소문 나기 전에 문 닫아요. 왜냐면 옛날처럼 입소문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엔 대부분 다 SNS 보고, 아니면은 이 음식이 사진 찍기 좋은 음식이냐, 맛은 둘째 치고, 그런 것들 따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분위기가 어떠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춰야지, 옛날처럼 식당이니까 맛만 있으면 돼,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맛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맞춰서 내가 그걸 쫓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데, 결론은 다 돈인지라.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 와이프도 저한테 카톡으로 뭔가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애기들 데리고 다닐 만한 이렇게 커피숍인데 아기자기하게 잘 해놓긴 해놨더라고요. 사진 찍기 좋은 데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거기 댓글을 봤는데 커피값은, 입장료는 안 받는데 커피값은 좀 비싸다라고 써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 사람들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런 걸 알려면 경영진들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느냐, 아니면 이쪽에서 돈이 많이 나가느냐. 그래서 항상 경기가 안 좋으면 슬퍼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오너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코로나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서 사람들 뽑으려고 올렸더니 사람들이 안 뽑힌대. 그러고 있다가 또 얼마 후에 코로나 인원 많아졌으니까 사람을 안 뽑아도 되는 상황이 또 오게 됐죠. 어쨌든 저희도 이제 어저께 집안 막년회를 했는데, 원래 나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4명 이상 못 먹잖아요. 그래서 시장 가갖고 이것저것 사다 먹었어요, 그냥 집에서. 그러면 원래 식당 가서 써야 될 게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든지 다. 그 다음에 외부 이해관계자. 참고로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출자 주주라고 있어요. 네, 요 분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식.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도 회계 공부해요. 네. 근데 왜 하냐면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잘 되는 회사한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잘 되는 회사한테 투자를 해야 되냐면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네. 무조건 삼성전자 이런다 그래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찾아서 이 회사가 앞으로 대박이 날 거야 이런 데를 찾으면 돈 버는 겁니다. 삼성전자로는 지금 돈 못 벌어요. 워낙 비싸서. 비트코인으로 지금 돈 못 벌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하나에 5천만 원, 6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내 호주머니에 5천만 원, 6천만 원이 있어요? 없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1억이 있어. 그러면 이 비트코인 살 수 있어요. 비트코인 2개. 만약에 5천만 원이라고 치면. 근데 2개 사갖고 돈 벌 확률이 높진 않죠. 벌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막 몇백 개, 몇천 개는 갖고 있어야 돈 벌 때 왕창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든지 다 돈 먹고 돈 먹기라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이 가면 갈수록 뭐 할 거예요? 커질 거고 중산층은 없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어쨌든 탑 클래스로 잘 사시는 빌 게이츠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과거에 인터뷰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산당이 돼야 된다고. 근데 진짜 공산당이 돼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사니까 그런 식으로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공산당의 목표는 하나잖아요. 다 평등하게 사는 거.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잘못된 그 내용이 돼버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인터뷰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사니까. 그리고 이거는 하나 알고 계십시오.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앞으로 세금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나 늙으면 국가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일명 복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도 목표가 앞으로 복지국가가 목표일 거라고요. 근데 복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돈 어디서 받아야 돼요? 세금으로 걷어야죠. 그러니까 세금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절대.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TV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나와갖고 세금을 줄여주겠대. 믿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세금을 줄이면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실업급여가 줄어들거나 국민연금이 줄어들거나 내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세금은 줄어들 수가 없어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근데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애들을 많이 낳으면 해결됩니다. 맞잖아요. 애들을 많이 낳으면 걷어들이 세금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는 딱 2개예요. 애들 안 낳는 거랑 취업. 근데 이 2가지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취업은 10년이나 20년 후에 해결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왜 해결되냐면 애들이 없어요. 지금 일본이 그 상황이잖아요. 일본에 인구가 없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원래 공무원 투잡 안 되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공무원 투잡도 풀어줬잖아요. 너네 일 좀 해.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있지만 근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각오 단단히 하고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저 아는 애가 지금 캐나다에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호주에 있었어요. 뭐 했었냐면 용접工. 용접으로 호주에서 취업 잘했다고 다음 아시죠? 다음에서 인터뷰해갖고 다음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붙었었던 그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거 보고 제가 단톡방에다 올렸죠. 막 이쪽 저쪽 아는 단톡방에다가. 근데 그거 보고 3개월 후에 한국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들어왔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얼굴은 못 봤는데 카톡으로 잠깐 대화했었는데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사장이 너네 나라로 가라 그랬대요. 돈 많이 줘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어쨌든 그 다음이라는 사이트가 작은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어쨌든 취업난에 제일 처음에 올라올 정도로 크게 다뤘었는데 돈 많이 줘야 되니까 너네 나라로 가라 그랬대요. 그리고 얼마 정도 받았냐 그랬더니 10시부터 4시까지인가 일하고 한 500 이상 받았대요.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들어왔다가 물어봤죠.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형 저 다시 캐나다로 갈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한국에서는요
12시간 일해도 3, 400 받기가 힘들대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3D 쪽이 할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 월급이 올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3D에도 월급이 센 쪽보다는 별로 안 센 쪽이 훨씬 더 많아. 네. 근데 돈은 어느 정도 법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막 12시간씩 일해요. 10시간, 12시간씩. 여러분들 12시간씩 일해 보십시오. 힘듭니다. 저도 일 많이 했을 때는 하루에 11시간씩 떠들었거든요. 수업만. 밥 먹고 이런 거 밥 먹고 이런 거 포함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15시간을 거의 일 관련돼서 쏟아 썼는데 돈은 괜찮게 벌었어요. 왜냐면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으니까 막말로. 그러면은 돈은 나쁘지 않게 벌었는데 그렇게 일하면서 뭐를 느꼈냐면 야 이러다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을 한 적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목표는 하나예요. 조금이라고 돈 많이 버는 거.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저 아시는 분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인데 그분 하루에 한 4, 5시간 일하나? 그리고 연봉은 1억 넘으니까. 근데 그거는 사자잖아요. 사자 중에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자들도 힘드신 분들은 힘들어요. 변호사도 문 닫잖아요, 실제. 근데 이거는 있어요. 회계 배우시면은 떼돈은 못 버는데 오래는 할 수 있어요. 회사가 망하지만 않고 내가 헛짓만 안 한다라는 전제하에 떼돈은 못 버는데 오래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장님들이 돈 만지는 사람이 자주 바뀌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만 없고 사장님하고 다툼만 없으면 오래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런 장점은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 나가도 할 사람 많아요. 뭐든지 다 내가 목표가 난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 안 하는 거 하면 돼요. 막말로. 네. 저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유리창 닦는 거. 고층 아파트. 네. 돈은 많이 벌어요. 그런 거 하면 뭐 일당이 뭐 한 3, 40만 원은 된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잖아요. 위험하니까. 돈을 많이 주면 또 많이 주는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쪽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위험한 일이니까. 아니면 남들이 하기 전에 미리 하면 돼요. 저 예전에 지금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앱 있잖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학원이 전국에서 스마트폰 앱 수업을 처음 한 학원이었어요. 네. 2대 입구역에 있어요. 네, 강남하고. 아주 큰 학원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학원에 있었는데 다른 학원에서 개강을 하려고 사람은 모아놨는데 그 당시엔 강사가 없었어요. 지금은 남아 돌아요, 강사가. 그 당시에 강사가 없어갖고 저희 쪽에서 일하신 분 한 분이 스카우트 돼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시간당 15만 원인가 20만 원에 스카우트 됐대요. 저희가 평균 하루에 8시간 일하잖아요. 그럼 15만 원이라고 치면 8시간이면 하루에 120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 평균 20일 일하잖아요. 120 곱하기 20 하면 2,400이에요. 한 달에 2,400 버는 거예요. 세금 떼기 전에.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엔 없었어요. 구하고 싶어도. 지금은 남아 돌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 받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300에서 400 주면 구할걸요. 지금은 강사가 남아 도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돈 벌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든가 남들보다 빨리 하든가. 그러니까 소수에 들어가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근데 소수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 수업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뭘로 공부해요? 그랬더니 원서로 본대요. 대한민국에 없대요, 책 자체가. 미국에서 책을 구해다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번역해서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어쨌든 저 아셨던 분도 지금도 아마 거기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업 안 해도 3, 400씩 줘요, 학원에서. 왜냐면 그분이 그런 거 전담이라 남들 안 하는 거, 남들보다 빨리 하는 거. 그러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돈을 나는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저거 해야 돼요, 원래는. 영업. 영업이 돈은 제일 잘 벌어요. 영업. 네. 근데 힘들어서 그렇지. 저도 영업 해봤어요. 길진 않았지만 짧게 한 2번 해봤는데 해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거 힘들다.
왜냐면은 영업이라는 게 대부분 사람을 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꼬시기가 쉬워요?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그 대신 돈은 잘 벌어요. 대부분 영업직들이. 그 대신 그만큼 써야 되는 게 문제긴 하지만 또 좀 장단점들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채권자, 요거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채권이라는 용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채권의 뜻이 뭐죠? 간단하게 채권은 받을 돈이 채권이에요. 채무는요 갚을 거. 그래서 저는 채무자예요. 누구의 채무자냐면 2분의 은행. 대표적인 채권자가 은행이에요. 은행이 돈 빌려주잖아요. 그럼 돈 빌려주면 뭐 받아야 돼요? 돈 받아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채권자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채무자는 이제 국민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남자분들 두 분 계시는데 뭐 요즘에 이제 뭐 결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대출을 받아야 될 상황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뭐냐면 뭐 집을 산다거나 차를 산다거나 그럴 때 다 내 돈 주고 사면 행복하지만 그 정도의 돈이 없잖아요.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 1억이라는 돈이 옆집 멍멍이 이름이 돼 버렸어요. 1억이라는 돈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에요. 전 제가 벌어서 1억 찍어 봤어요. 왜냐면 저는 젊었을 때 제 목표는 하나였거든요. 한 달에 1,000,000원씩만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1,000,000원씩만 모으자. 그래서 1억 모으는데 10년 걸렸어요. 거짓말 안 하고. 지금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솔직히. 그거 갖고 전세 자금하고, 그거 갖고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건데, 절대로 쉬운 돈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1억은 그냥 아무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가 돼버렸는데, 1억이라는 돈 절대 작은 돈 아니에요. 근데 그놈의 집 때문에 1억이 그렇게 돼버렸지만, 참고로 1억이라는 돈을 자기가 벌어서 통장에다가 찍어보는 사람보다 부동산 이런 거 빼고요. 주식 투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일해갖고 내가 순수하게 일을 해서 돈 벌어서 통장에다가 1억이라는 돈을 찍고 죽는 사람보다 못 찍어보고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1억 찍는 거 쉬워요. 대출 받으면 돼요, 1억.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순수하게 일을 해서 돈 벌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은행도 돈을 빌릴 때 회계 정보를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 돈 빌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는 서류 중에 하나가 회계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은행이라는 게 돈 빌리고 나중에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는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야. 그런 회사한테 돈 안 빌려줘요. 맞죠? 왜냐면 그런 회사한테 돈 빌려줬다간 뭐를 못 받아요?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뉴스가 아니라 TV 보다 보면 뭐 러시앤 캐시니 미즈 사랑이니 사나머니니 이런 거 나오죠. 여기에서 대출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여기에서 대출 받잖아요. 그럼 대출 정보가 남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1금융권에서 대출이 잘 안 나와요. 담보대출 아닌 이상은. 신용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런 데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래서 대출 받을 상황이 오면 일단 어디로 가야 돼요? 1금융권,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있잖아요. 우리은행 이런 데 가서 일단 내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되도록이면 그쪽에서 대출을 받으셔야지 그것보다 아래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추후에 대출 받는데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런 데들은 이자율도 세잖아요. 이자 나가는 것도 얼마나 아까운데요. 카카오뱅크는 그거를 몇 금융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걔는 되게 자리가 애매해요. 한 1에서 2, 4위 정도? 웰컴저축은행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얼추 비슷하긴 하죠. 1금융권은 원래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카카오라는 회사가 너무 큰 회사가 돼버려서 거의 사람들은 1금융권이라고 인식하고 있죠. 근데 대출 쪽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에도 거의 1금융권으로 거의 인정해주지 않을까? 워낙 지금 카카오 그러면은 어마무시하게 큰 회사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회사도 괜찮아요. 취업하실 거면 그런 프로그램 쪽. 근데 대출 쪽은 대부분 저쪽에서 많이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제1금융권에서 일했었던 사람들이 카카오뱅크나 그런 쪽으로 많이 넘어갔대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죠.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대기업 가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회사. 왜냐면 좋은 회사 가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에 이제 학부모가 되는데,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시는데, 공부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무조건 공무원 시키려고요. 아, 참고로 저희 처남이 5급 공무원이에요. 고시 패스해서.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와이프 소개받았을 때 참고로 학원 수강생분이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예. 그 결혼했는데 처음에 소개받았을 때 이거를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와이프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와이프 직업까지는 그럴 수 있어. 왜냐면 그 정도는 내가 커버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처남이 둘 있거든요. 근데 첫째 처남은 5급 공무원이야. 고시 패스했대. 그리고 둘째 처남은 미술이에요. 조소.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나하고 안 맞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집하고 비슷해요. 수준이. 양쪽 집 다 그냥 집 있고 차 있고 먹고 사시는데 지장 없을 정도지 양쪽 집 다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와이프도 집이 부자였으면 저하고 결혼 안 했죠. 왜냐면 처남이 이제 5급 공무원이니까 많이 들어왔었대요. 선자리가. 그 대신 이제 전제 조건들이 붙는 거죠. 저희 처남도 이제 최근에 결혼하긴 했는데 같은 공무원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만났었던 사람들이 뭐 약사, 학교 선생님, 어쨌든 위쪽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났죠. 왜냐면 본인이 위쪽에 있으니까. 근데 결혼을 못 했었던 이유가 상대방 부모님이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서울에 30평대 대출 없는 아파트. 근데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처갓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모르겠어요.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확률은 올라가는데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우리도 확률은 있잖아요. 로또 1등 될 확률. 맞죠? 로또 1등이 안 돼서 그러지. 참고로 제가 월요일 날 안 나오면 로또 1등 된 겁니다.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화요일부터 나올 거예요. 하루만 즐기고 오려고요. 기왕 1등 됐는데 하루는 즐겨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도 봐요. 여러분들도 회사 가시면 우리 회사 재무정보 봐요. 근데 왜 보냐면은 회사가 잘 돼야 내 월급이 올라가고 회사가 잘 돼야 내일 출근할 수 있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한 시간 강사를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정규직이에요. 근데 시간 강사를 한 5, 6년 정도 했었는데 시간 강사할 때 제일 스트레스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 한 달 단위로 끊거든요. 한 달이나 두 달 단위로. 그러면 이게 끝날 때쯤 되면 스트레스 받는 게 하나 있어요. 내일날 출근할 수 있을까? 왜냐면 시간 강사는 수업이 없으면 출근 못 하거든요. 프리랜서니까. 내일 만약에 수업이 없대. 그러면 한 달 동안 쉬어야 돼요. 말 그대로. 다른 데 가서 수업 잡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다른 데 가서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수업 줬을 때 날짜가 또 안 맞거나 거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럼 시간 못 맞추면은 못 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달씩 막 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10달, 1년이라고 치면 2달 정도 놀았어요. 그 당시에 10달 번 게 지금 1년 버는 거보다 더 많이 벌었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프리랜서가 월급이 조금 더 세거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정규직분들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정규직의 좋은 점은 하나잖아요. 만약에 일이 없어. 놀아도 월급은 나와요. 근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놀면 월급이 안 나와요. 오히려 마이너스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고민들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 겪어봤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양쪽을 다 겪어봐서 아는데 그래서 사업하시는 형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넌 사업하지 말아라.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실제 아는 형 하나가 여자분들 속옷 만드는 공장을 했었던 형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계약이 잘못돼 갖고 계약을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 한 달 후에 팔았잖아요, 공장을. 근데 왜 팔았냐면 한 달 공장 운영비가 3천만 원이에요. 2천인가 3천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2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통장에 보니까 한 1억 정도 있대요. 근데 이게 5개월 넘게 계속 이게 이어질 확률인 거예요. 확률상으로 봤을 때. 그 사이에 뭔가 해결 대책이 없어. 그래갖고 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팔아버렸잖아요. 자영업도 힘들고 솔직히 정규직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쉬운 건 없어요. 근데
쉬운 거랑 그 어려운 건 항상 내가 하는 게 제일 뭐한 거예요. 어려운 거고 남들 게 쉬워 보이는데 남들 것도 어려워요. 참고로 저도 이거 말고 다른 거 조그만하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돈이 들어오긴 해요. 한 달에 한 1, 20만 원. 소일거리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맨날 느끼는 거는 하나죠. 뭐 남의 게 쉬워 보였는데 해보니까 쉬운 건 없어요. 근데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돈은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통장에 0원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한 푼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 3주를 사는데 되게 처량하고 불쌍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부터 해갖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돈 없으면. 근데 돈이 진짜 돈 제일 잘 벌 때는요. 그 당시에 다른 여자친구를 만났었는데 지금 와이프 아니고. 근데 그때는 되게 편했었던 게 뭐냐면 돈 많으면 편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권이 많아요. 데이트할 때 돈 없을 때는요. 싼 집 찾아가잖아요. 돈 많을 때는요. 야 그냥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아무거나 괜찮아. 길 가다가 너 가고 싶은 데 가. 이렇게 돼요. 근데 돈 없잖아요. 어디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얼마냐 먼저 확인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비싼 거 사달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줘요? 그래서 혼자 살든 같이 살든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본인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안 하면서 돈을 버셔야 돼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정부는 요거 거두시려고 뭐 거두셔야 돼요? 세금. 근데 이럴 순 없잖아요. 야 너네 요즘 장사 잘 되지? 돈 내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회계정보를 보고 이 회사가 이익이 이만큼 났구나. 그러니까 이익이 이만큼 났으니까 세금은 요만큼 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저도 했었는데 남자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여자분들은 여기도 나쁘진 않아요. 세무사 사무실 여기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거의 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왜 권하지 않냐면 제가 영업했었다 그랬잖아요. 제 세무사 사무실 영업도 했었거든요. 남자들은 거의 뽑으면 100명 뽑으면 99명은 영업직이에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제가 이 앞에서 떠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걸 해봐서 그래요. 저희 세무사 사무실 영업 어떻게 하냐면 명함 하나 파줘요. 명함 하나 만들어줘요. 그리고 아무 회사나 들어가갖고 영업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명함 하나 들고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예요. 잡상인도 그런 잡상인이 없죠. 맞죠? 왜냐면 일면식도 없어.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그걸 한 2달인가 3달 했었거든요. 그거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학습지 영업했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그게 싫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또 나를 먹고 살 수 있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철판 까는 연습을 한 거죠. 지금도 수업할 때 솔직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솔직히 처음 수업할 때는요. 눈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입이 멈춰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데 지금은 눈 마주치잖아요. 그럼 마주쳤나 보다. 그리고 막 질문하는데 모르는 거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대답해요. 그거 저 정확하게 모르니까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모르는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러닝 셔츠가 젖어 있어요. 식은땀 흘려갖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참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다 경험하면 넘어가는데 그 경험하는 게 솔직히 좋진 않더라고요. 좋은 것만 경험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배운 것 중에선 요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요? 외부 정보 이용자. 그리고 참고로 첫날이니까 좀 딴 얘기를 좀 하는데 내일부터는 아마 수업 위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언제 딴 얘기 할 거냐면 다들 오늘 수업이 하기 싫어. 그러면 딴 얘기 조금 했다가 그 딴 얘기라는 게 별거 없어요. 거의 다 제 치부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딴 얘기할 때에는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다가 수업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먼 산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을 좀 빨리 나갈 거예요. 근데 왜 빨리 나가냐면 빨리 나가나 늦게 나가나 헷갈리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빨리 하고 뒤에 가서 문제를 하나라도 더 푸는 게 좋아요. 제가 다 해봤어요. 천천히도 해보고 빨리도 해보고 설명도 많이도 해보고 조금도 해보고 해봤는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시험이 어렵지 실무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도 실무를 몇 년 해봤지만 실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회사 가시면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저는 이거 지금도 못해요. 뭐냐면 사람들하고 유대관계 잘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여기로 쫓겨난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네. 지금도 독불장군이라 아까 대표님 오셨지만 대표님하고 원장님하고 부부세요. 부부이신데 두 분 다 저를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전 아웃사이더예요. 지금도 아웃사이더고 아마 죽을 때까지 아웃사이더일 거예요. 무슨 아웃사이더냐면 오너가 뭐 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전 손 들고 얘기해요. 그거 안 할 거예요. 그거 안 될 거예요. 맨날 총대 매는 게 저였었거든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하는데 한 7, 8년 했었어요. 그거를. 그래도 지금도 가끔씩 선생님들 뭐 문제 생기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지금은 한마디 하죠. 직접 가서 하시라고. 나 안 할 거니까. 근데 참고로 이런 거 해봤자 지금 생각해보면 적들만 많이 생겨요. 그냥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안 바뀌어요. 네. 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저도 많은 사람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극소수지만. 근데 그 한 명을 바꾸려면은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강사분들이 왜 수강생들한테 신경을 안 쓰는지 조금씩 알게 돼요.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신경 써봤는데 신경 쓰나 안 쓰나 똑같아요. 나만 힘들어. 그래서 솔직히 죄송하지만 지금은 과거보다는 신경을 좀 덜 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신경을 내가 좀 써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신경 써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수업을 대충 한다. 이건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붙인 거는 19명 들어와서 17명까지 붙인 적은 있어요. 그리고 뭐 8명에서 8명, 뭐 6명에서 6명 이런 건 뭐 부지기수로 많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최고 점수는 98점이에요. 이론 하나 들리신 분. 그리고 참고로 100점 맞으시면은 10만원짜리 상품권 드립니다. 거짓말 안 하고. 그 대신 사인은 하나 하고 가셔야 돼요. 뭐냐면 저기 주한역에다 현수막 붙일 거예요. 100점 나왔다고. 100점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90점 이상은 한 몇백 명 돼요. 막말로. 근데 100점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도 안 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수능 만점 나왔죠. 수능 만점자 한 명 나왔잖아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갖고 막 TV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 수능 만점 맞은 사람 싫어해요. 왜냐면 걔네들 툭하면 TV에 나와갖고 요즘엔 그 얘기 안 하는데 과거엔 그랬잖아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됐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그래도 요번에는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걔 보니까 아이맥스인가? 그 동영상 업체에서 저기 뭐냐 그거 보고 수능 만점 맞았다고 인터뷰해갖고 유튜브에다 올렸더라고요. 아무도 안 믿어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다 됐다 그래요. 과외를 했거나 뭔가를 했겠죠. 따로 학원을 다녔거나. 절대 불가능한 얘기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가갖고.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싫었어요.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일 쉬웠어요는 별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꼭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채권은 뭐 할 거요? 받을 거. 채무는 갚을 거. 그래서 이게 많은 게 좋은 겁니다. 원래 제일 좋은 건 둘 다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이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봤거든요. 이거는 왜 해봤냐면 예전에 집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지금 팔았는데 세입자가 잘 들어왔죠. 아주 그냥 나를 그냥 환상의 세계로 보내주셨죠.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한 2천인가 1,500 손해보고 팔았어요. 근데 설마 그것만 손해봤겠어요? 월세 안 줘갖고 보증금 다 까고도 한 200인가 300 손해봤죠. 결론적으로는 그 집 하나 때문에 한 2천인가 3천 손해봤죠. 근데 솔직히 지금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좋아요.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준 세입자여갖고. 그래서 저는 내 인생에 앞으로 집주인은 있을 수 있지만 월세는 없어요. 안 할 거예요. 월세든 전세든 내가 사서 그 집에서 내가 살면 살았지 남 안 줄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더 해괴망측한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좋은 사람이 더 많아서 그나마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상한 사람도 많거든요. 진짜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버스나 전철 탈 때 웬만하면 앞에 가림막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앞에 안 서요. 왜냐면 막말로 지나가다가 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앞으로 분명히 뉴스에서 나올 거예요. 버스 기다리는데 누가 뒤에서 밀었다고. 가능한 얘기잖아요. 왜 가능해요? 정신적으로 과거보다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앞에 안 서요. 누가 뒤에서 밀까봐.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실제 부평에서도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묻지마 폭행. 그때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뉴스에 나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찰대학 교수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움 나면은 말리지 말고, 이건 법이 그지 같아서 그래요. 말리지 말고 동영상으로 찍고 112에다 빨리 전화하라고. 근데 왜 말리면 안 되냐면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말리다가 밀었어. 엉덩방을 찍었어. 그러면 같이 폭행한 걸로 걸려 들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우리나라는 그거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진짜로. 정당방위. 참고로 정당방위 받은 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법 역사상 몇 번 안 돼요. 만약에 도둑이 들어왔어. 도둑이 칼을 들고 있어. 내가 몽둥이 들고 때렸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정당방위 같잖아요. 누가 봐도 그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요. 되게 우리나라 법이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지만 재밌게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냐, 서울대 저거 하기 이제 쉬워졌어요. 서울대학교 가서 학사모 쓰고 사진 찍으면 나는 이제 서울대에서 졸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약에 이게 장난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만약에 지금 사건 사고 터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앞으로 서울대학교 졸업 쉬워요. 예. 수료하면 되잖아요. 100만 원 주고 200 주고. 웃기는 나라라니까요 지금. 참고로 그래서 저는 진짜 이대로 가면 허경영 씨 찍을 겁니다. 왜냐면 허경영 씨 공약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거든요. 모든 국회의원을 다 잘라버리겠다. 안 될 거 알아요. 근데 이게 1억도 필요 없어요. 1억도 필요 없고 모든 국회의원 다 잘라버리겠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만약에 저 이거 지금 예언 중인데 허경영 씨가 만약에 3등 하잖아요. 그럼 모든 국회의원들은 접신물에 코 박고 죽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잘하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말은 허경영 씨라고 하는데 딴 사람 찍긴 할 거지만 그만큼 모르겠어요. 재밌어요 어쨌든 요즘 들어서도.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거기 재무회계라고 있죠. 재무회계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남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관리회계라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회계 배워요. 근데 무슨 회계 배우냐면 원가회계 배워요. 그래서 요거는 주목적이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 근데 왜 내부 정보 이용자냐면 관리는 누가 하죠? 외부에서 해요? 내부에서 해요? 내부에서 하죠. 그래서 그 백종원 아저씨가 맨날 뭐 이제 골목시장 없어지지만 골목시장에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가 계산. 왜냐면 원가를 알아야 돼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뭔가를 하려면. 왜냐면 원가를 알아야 내가 얼만큼 팔았을 때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말라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해보고 파는 거야. 이 말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손해보고 팔면 망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맞잖아요. 나 팔 때마다 손해봐. 그러면 조만간 문 닫아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익 창출이잖아요. 그래서 팔면 10원이라도 남아야 돼요. 근데 팔 때마다 마이너스 10원이야. 그러면 결론은 문 닫을 수밖에 없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원가는 주로 요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네. 그럼 인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재료비가 너무 비싸네. 그러면 좀 더 저렴한 재료를 찾거나 그런 노력들을 하죠. 내부 정보 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세무회계. 그래서 저희가 세무회계 중에서 요거 배웁니다. 부가가치세.
이제 세무회계는 왜 배우냐면, 왜 있냐면은 뭐 거두시려고요? 세금 거두시려고. 그래서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수업 시간에 어쨌든 돈 관련된 거니까.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 세금 내년까지 안 내요. 원래 내년에 거두려고 그랬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자기네들이 불리하니까 1년 유예해놨어요. 근데 어쨌든 걷긴 거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왜 안 걷었냐면 여기에 내용이 없었어요. 비트코인 세금 걷겠다. 근데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혼나야 돼요. 왜냐면 법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그럼 비트코인 날렸었잖아요. 몇 년 동안. 근데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들었어요? 표 안 찍어줄까봐.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총칼이 아니에요. 뭐예요? 도장이에요. 투표용지 도장. 왜냐면 안 지키면은 자기 못 뽑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1년 연장됐어요. 그래서 혹시 코인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내년에 왕창 벌고 빠져야 됩니다. 왜냐면 그 다음 연도부터는 세금 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예상이 아니고 한 20% 정도 세금 낼 거예요. 이익에. 근데 지금까지는 안 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하실 거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돈도 많이 벌고 세금도 안 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교재는 14페이지. 저희 내일부터 쪽지 시험 본다 그랬죠? 네, 쪽지 시험 보는 게 14페이지에 있어요. 네, 질적 특성이라고. 그리고 아까 나눠드린 2장짜리에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질적 특성에는 2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외워야 될 거는 믿어야 된다, 신뢰성, 목적에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정보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또 떴잖아요. 비트코인 사기당하신 분들. 뭘로 사기당했냐면은 이제 비트코인 그 업체에서 찍어주는 거죠. 이거 사면은 대박 난다. 자기네들이 작전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손해 많이 보신 분들은 뭐 몇 억, 전부 다 해갖고 몇백억인가 된대요. 근데 그런 정보들은 솔직히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정보 자체가 어떤 확실한 정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면은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는 저를 믿으셔야 돼요. 맞죠? 왜요? 믿을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신뢰성에는 3가지가 있어요. 표현의 충실성, 거기 교재에 다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은 뭐냐면 표현을 할 때에 충실하게 해라. 정확하게. 그래서 만약에 오늘 궁금해갖고 물어봤더니 답이 A래. 근데 내일 또 헷갈려서 물어봤더니 내일은 또 B래. 그 다음날 또 물어봤더니 C래.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바뀌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런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바뀌네. 그러면 못 믿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충실하게, 정확하게 해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검증을 해야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 뭐 대통령, 아니면 뭐 국회의원 이런 거 나올 때 검증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맨날 검증을 하는데 검증해봤자 똑같아. 맨날 군대 안 갔다 오고, 맨날 위장 전입하고. 3종 세트 있잖아요. 남자들은 일단 군대 안 가는 거. 부러워요. 참고로 제 친구 중에서도 군대 안 가는 애 있어요. 걔는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해갖고 허리에 그 철 있죠, 쇠. 그거를 좀 몇 개 이렇게 해놨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솔직히 군대 갈 때 부러웠었죠. 그리고 또 군대 갔을 때 한번 짜증난 적이 있었어요. 여자분 때문에. 근데 짜증났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전 참고로 전경이에요. 제주도 전경 출신인데 그 공군 가려고 신체검사 받으러 갔는데 웬 여자애 2명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신체검사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체력장 하고 있었거든요. 여자분들, 여군 체력장 하고 있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떨어졌다고. 그분들은 군대를 못 가서 울고 있는 거고 우리는 군대를 가서 울고 있는 거였었죠. 우린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저분은 군대 떨어졌다라고 우는데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한쪽은 가기 싫어서 울고 한쪽은 못 가서 울고.
근데 또 이게 직업으로 봤을 때는 올 수도 있죠. 왜냐면 직업군인 좋아요. 오래만 다닐 수 있으면. 왜냐면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별로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울만하죠. 왜냐면 그 여자분은 그걸 하려고 몇 달 몇 개월을 몇 달 몇 년을 연습을 했을 건데. 근데 그 당시에는 싫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끌려가는데 쟤는 못 갔다고 우네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는 요분들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사장님이나 국가 입장에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게 되면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게 되면은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립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일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 중립을 지킨다라는 게. 왜냐면 사람은 어느 순간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중립적이라는 게 좀 힘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라고요? 회사 입장. 근데 참고로 요 신뢰성은요 다 과거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잘했느냐,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 검증을 해봤는데 대부분 미래 걸로 검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검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했느냐. 그래서 혹시 자녀분이 앞으로 연예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관리해야 돼요. 사람 때리면 안 되고.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행동에서 연예인 됐다가 잘못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게 다 언제 거예요? 과거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이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미래에도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어때요? 높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혹시 자녀분을 연예인으로 키우고 싶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SNS 못하게 막고 카톡 이런 거 다 삭제해야 돼요. 왜냐면 잘못 남겼다가 흔적 남으면 나중에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 목적적 값상. 여기는 예측가치, 그 다음에 피드백가치, 적시성인데 요건 대부분 과거보다는 미래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배우러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왔을 겁니다. 여기에서 배우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오지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나는 공부하면 떨어질 거야. 그래도 대부분 예측을 하고 옵니다. 근데 내가 공부해봤더니 이 예측하고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이 뭐냐면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는 아닌데 1년에 한두 분 정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분한테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부는 하세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저희 지금 학교 공부해야 돼요, 자격증 공부해야 돼요? 근데 학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100점 맞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자격증 공부는 커트라인 넘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가 70점 이상 합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100점이 아니고 80점 이상 맞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잡으셔야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맞을 확률이 낮잖아요. 그리고 100점 맞는다 그래서 자격증 2개 줘요? 아니잖아요. 100점을 맞든 70점을 맞든 자격증은 몇 개예요? 하나야. 그러면 나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목표 점수를 80점 정도로 보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왜 10점 더 높게 잡냐면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실수한다라고 봤을 때에 실수를 막 몇십 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개 정도 한다라고 치면 평소에 80점 이상 나오면 실수해도 70점 넘길 확률이 어때요? 높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종종 보면은 학교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다 알고 싶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 알기에는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어때요? 짧아요. 저도 솔직히 100% 다 몰라요. 이거 엄청나게 넓은 공부라. 그래서 은행에서 쓰는 회계 틀리고 병원에서 쓰는 회계 틀리고 다 틀려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공통된 거를 배우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기본적인 걸 알고 회사 가서 그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요거를 할 때가 있어요. 피드백. 요건 요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요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뭐 하셔야 돼요?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적시성은 요게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작년엔가 재작년에 집 사신 분들은 어쨌든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참고로 저희 어머니 집도 꽤 오래전에 사긴 사셨는데 거기도 한 1억 이상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맨날 똑같은 얘기 하세요. 야, 집값 오르면 뭐하냐? 어차피 이 집 팔아서 나가면 더 줘야 돼. 예, 왜냐면 옛날 집이니까. 새 집이 어쨌든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새 집이 무조건 더 뭐예요? 비싸요. 그리고 혼자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저기 뭐냐 지방에서 농사 짓고 계시니까 혼자 계신데 조그만 평수로 가려고 알아봤는데 조그만 평수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팔고 나가면 평수를 줄이는데도 남는 게 얼마 없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셔갖고 안 파는 걸로 끝나긴 했지만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돈 벌고 싶으시면 무조건 두 채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세금은 많이 내지만 그래도 남잖아요. 근데 한 채 갖고는 남을 확률이 엄청 적어요. 왜냐면 내가 이 집 팔면 다른 집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은 안 올랐어요?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완전히 외지로 가지 않는 이상은 비슷한 지역에 산다 그러면 그게 문제죠. 그래서 원래 진짜 돈 버는 애들은 이렇게 번대잖아요. 이거 PD 수첩에 나온 얘기인데 집을 사요. 3개월 후에 만약에 1억이 올랐어. 그러면 세금 한 50%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1억 올랐으니까 50% 내면 얼마 남죠? 5천만 원 남죠. 네, 그렇게 해도 돈 버는 게 진짜 투기고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건 투기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에요. 되게 애매해. 왜냐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세금을 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TV나 뉴스에서 막 나오는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어차피 내가 그 집에서 일반적으로 3년 이상 살면 양도소득세 100원도 안 나와요. 현재 법에서. 그래서 TV에서 뭐 양도소득세 많이 내야 된다 쌩 난리 치잖아요. 일반 서민하고는 1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내가 그 집 사서 3년 이상 대부분 살잖아요. 실거주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댓글 읽는 거거든요. 댓글 읽어보면 그 돈 많으신 분들 걱정을 돈 없는 우리 서민이 하고 있어. 세금 많이 내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그 사람들 세금 내도 있는 거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 걱정을 해주는지 난 참 웃겨 죽겠어요. 근데 이런 걱정은 할 수 있죠. 이자율이 계속 오를 거예요. 내년에도 올라요. 그럼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죠. 이자 많이 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걱정까지는 내 이해를 해요. 양도소득세 많이 낸다고 막 걱정들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은 양도소득세 안 내요. 이 집으로 10억이 남아도 100원도 안 내요. 1가구 1주택은. 근데 이제 2주택자 이상자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대부분 그 내용은 안 봐요. 그냥 세금 많이 내래 그러면 죽일놈. 세금 조금 내래 그러면 살릴놈.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을 때 세금 띄거든요. 세금이 만만치 않게 나가요. 어마무시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 얘기 하나만 하고 쉴게요. 1,500만 원 월급 받으면 이게 세전이거든요. 세후 얼마일까요? 저 이거 회사 다닐 때 계산해봤어요. 저희 사장님이 연봉 1억 8천이었거든요. 얼마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40%면은 900? 딱 요거 나와요. 1,000만 원. 4대 보험하고 이거저거 세금 띄면 내가 1,500을 받아. 그러면 세금 다 띄고 평균적으로 980에서 1,050 정도 찍히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근데 참고로 많이 벌면 많이 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세금을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적게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부의 분배가 목적이에요. 원래 세금이라는 거. 근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세금 많아서 이 나라에서 못 살겠어. 해외로 가시면 돼요. 네, 해외 가면 더 많이 내요. 참고로 우리나라 세금이 비싸다 얘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요. 프랑스 있죠? 프랑스 최고 세율이 70%예요. 현재 우리나라 최고 세율은 45%거든요. 외국 나가면 더 많이 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분 배우인데 배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안성기 씨급 되는 국민 배우가 있어요. 그 사람 프랑스 사람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 쪽 국적 갖고 있어요. 국적을 계속 바꿔요. 왜냐면 세금 덜 내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국적이 3%인가 낸대요. 세금은.
우리나라가 절대 세금을 많이 내진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금 많이 내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돈 내가 원래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원래 세법 자체를 만들 때에 많이 벌면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많이 내게끔. 그래서 나중에 꼭 이만큼 버십시오. 네. 꿈의 숫자잖아요. 한 달에 얼마가 찍혀요? 1000만 원씩. 그러면 먹고 살만 합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저기 15페이지 볼게요.